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참여연입니다. 거의 한 달 가까이 떠들썩하게 이어졌던 북한의 8차 당대회 기념 행사가 모두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요즘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업적을 찬양하는 보도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는데요. 위민 헌신의 2020년이란 제목의 올해 첫 기록 영화도 공개했다고 합니다. 네, 최유천 기자, 이번 기록 영화 어떤 내용들로 구성됐나요? 네, 지난 한 해 김 위원장의 업적을 하나하나 과시하고 부각하는데 1시간 반이 넘는 분량을 할애했습니다. 지나온 한 해, 10년, 20년 고생을 그 한 해에 다 겪으시며 사상 초유의 경난들을 헤쳐오신 원수님. 지난해 북한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되짚어가면서 사안별로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큰 어려움에 직면했던 북한의 당시 상황도 상세히 영화에 담았습니다. 네, 이 문서들은 뭔가요? 우리로 치면 행정부인 내각에서 작성한 공문서인데요. 이 중국인과의 접촉자 격리 문제부터 학생 방학 연기, 외국인 격리 사항까지 다각적인 대책이 담겼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논의했던 방역 대책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해 북한은 태풍 피해도 극심했잖아요. 네, 8호 태풍 바비와 9호 마이삭, 10호 하이성까지 잇따라 직격탄을 맞으면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는데 김 위원장이 기상수문국에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점검했다는 일화부터 깊은 밤, 이른 새벽, 수시로 어떤 날에는 무려 10여 차례나 태풍 상황에 대해 알아보시며 그리도 마음 쓰신 경례하는 원수님. 자동차를 몰고 수해 현장을 찾아 진두 지휘하는 모습도 집중 조명됐습니다. 그 밖에 순천 인비료 공장이나 평양 종합병원 착공 등 역점 사업들에 대한 성과도 부각했습니다. 네, 어려움을 극복했다. 이런 걸 강조하려는 건가요? 상황이 녹록지 않았지만 김 위원장의 지도력으로 많은 걸 이뤄낼 수 있었다는 점을 각인시키려는 것 같은데요. 지난해 첫 기록 영화는 김 위원장이 부인 리설주와 함께 백마를 타고 백두산을 오르는 모습으로 시작하면서 백두 혈통임을 강조했었는데 올해는 최고 지도자로서 업적을 추켜 세우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네, 기록 영화도 그렇지만 요즘 북한 방송 보면 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내용을 다루는 게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8차 당대회 9호로 내건 이민 위천을 강조하는 특집 프로그램이 참 많은데요. 최근 한 주 동안만 해도 5개가 새로 만들어졌는데 대부분 이민 위천이 뭔지, 왜 중요한 건지 선전하는 내용들입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 어느 당 역사에 이런 신뢰가 있었겠습니까? 평범한 인민을 하늘처럼 싱숭생하는 그런 당은 그 어디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송뿐 아니라 노동신문에도 이런 내용이 도배되다시피 했습니다. 네, 이런저런 기념 행사는 끝났지만 당대회 결정 관철을 촉구하는 시도는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 단위에서 사상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면서요. 네, 청년동맹, 여성동맹 등의 단체가 잇따라 8차 당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동맹 조직들을 사회주의 건설의 위력한 역량으로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김일성 김정일주의 청년동맹 제10차 대회를 소집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청년동맹은 노동당원을 제외한 14세에서 30세의 모든 청년과 학생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단체로 이 동맹원 수만 500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며칠 전 전원회의를 열고 오는 4월 초순 청년동맹 제10차 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청년들의 사상 이완을 특히 경계하는데요. 이 청년들이 외부 자극에 취약한 데다 경제난 속 동료를 막기 위해 기강을 다잡으려는 것 같습니다. 네, 당대회가 끝났는데도 부문별로 할 일이 많은 것 같네요. 네, 북한 방송은 당대회 결정에 대한 문헌 학습 모습도 부각하면서 국가를 위한 청년들의 역할도 강조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기 우리 동맹 사업에서 거둔 성과는 무엇이고 교훈은 무엇인가? 안에 모든 청년들을 애국 청년들로 준비시키는데 뭐를 맡고 있습니다. 보건성과 화학공업성, 농업성 등 행정기관별 문헌 학습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가방 파는 곳인가요? 가방마다 소나무라는 상표가 보이네요. 북한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브랜드인데요. 소나무 가방뿐 아니라 황금산 차, 매봉산 구두와 같은 자체 상품을 요즘 들어 부쩍 부각하고 있습니다. 소나무 상표, 이것이 어떤 상표입니까? 우리 경리하는 원수님께서 친히 지으신 이름이 아닙니까?
경제 제재 속에서 살 길은 재자원화와 생산품을 국산화하는 데 있다고 강변하기도 하고 원리와 자세가 없다고 우는 소리나 하고 속수무책으로 우에서 대주기를 앉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자기 힘을 굳게 믿고 과학기술의 힘으로 뚫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선질 후량, 양보다는 질 좋은 상품을 만들자는 기조도 경공업 분야의 핵심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유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부가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를 극비리에 지어주려고 했다. 야당이 산업통상자원부 내부 문건을 근거로 의혹을 제기하면서 지금 정치권은 전쟁 중입니다. 네. 야당은 이적 행위라면서 국정조사까지 요구하고 정부 여당은 근거 없는 색깔론과 북풍이야말로 국기문란이라고 맞서고 있죠. 네, 과연 실제 그런 계획이 있었을까요? 전문가들은 계획 자체가 비현실적이라고 일축합니다. 네, 왜 그런지 장미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입니다. 대북 원전 건설 시나리오가 3가지로 정리돼 있습니다. 함경남도 신포시 금호지구에 원전 2기를 건설하는 1안, 남북 간 비무장지대인 DMZ에 원전을 건설하는 2안, 백지화했던 남한내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다시 추진해 그 전기를 북한으로 보내는 것이 3안입니다. 2018년 4월 27일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한 이후 에너지 분야 협력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산업부 내부 자료로 확인되었습니다. 보고서는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닌 내부 검토 자료이자 한계가 있는 내용임을 분명히 밝혔지만 정부가 북한의 원전을 극비리에 지어주려 했다는 의혹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원전 추진이라는 엄청난 사안을 일부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검토했다는 것을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컴퓨터에서 발견된 문서를 근거로 현 정부가 세계를 속이고 극비리에 북한의 원전을 건설하려 했다는 국민의힘의 상상력은 실소를 금치 못할 수준입니다. 우리 정부는 과거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는 계획을 실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설 공사는 중단됐고 다시 짓겠다는 시도도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그 이유를 되짚어보면 왜 북한 원전 지원 계획이 비현실적인 아이디어에 지나지 않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핵무기 전파방지조약에서의 탈퇴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핵전임 책정과 국제원자력기구 소지국 간의 이부 계승의 부당한 조사에 대한 은한 사회적 조치이다. 1993년 핵무기 개발 의혹에 대한 국제사회의 사찰을 거부하던 북한은 핵 확산 방지 조약 NPT 탈퇴와 준전시 상태를 선포합니다. 문제가 된 핵시설은 영변의 5메가와트급 흑연 감속로 원자력 발전소. 명목상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였지만 실제로는 매년 연료를 교체할 때마다 핵탄두 한두 개 분량의 플루토늄이 나오는 핵물질 생산 공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영변의 흑연 감속로를 멈추는 것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의 핵심 과제이던 그때 북한이 이를 수용하고 나옵니다. 우리가 핵 의혹을 없애기 위해서 대담하게 우리가 흑연 감속로를 동결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 플루토늄 추출이 어려운 경수로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경수로는 건설 비용만도 수십억 달러. 북미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을 때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우리가 지어주겠노라고 제안합니다. 우리는 북한이 핵 활동의 투명성을 보장한다면 북한의 경수로 건설을 비롯한 평화적 에너지 개발에 우리의 자본과 기술을 지원할 여의가 있습니다. 한국의 약속을 바탕으로 북한과 미국은 1994년 10월 영변 핵시설 동결과 북미 수교, 북한에 대한 에너지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제네바 합의를 타결시킵니다. 3년 뒤 실제로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2, 3. 한국전력이 주 계약자가 돼 한국의 5개 시공사가 합동으로 함경남도 신포, 금호지구에서 발전소 부지 공사와 건물 공사를 착착 진행해 갔습니다. 연 인원으로 환산한 공사 인력 80만 명, 투입된 재원 2조 7천억 원.
하지만 주요 건물의 콘크리트 타설까지 마친 공사는 착공 6년 만인 2003년 중단됐고 2006년에는 완전히 종료되고 말았습니다.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초유의 계획이 좌절된 이유는 핵 문제였습니다. 2002년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개발 계획을 문제 삼아 미국이 제네바 합의를 사실상 파기하자 북한은 곧바로 영변 흑연 감속로 원자로에 봉인을 풀고 재가동하면서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시작한 겁니다. Restarting the reactor would be yet another step in a series of provocative actions North Korea has undertaken to challeng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이렇게 시작된 2차 북핵 위기로 경수로 사업이 중단된 이후 2005년과 2007년 육자회담이 진전되면서 다시 북한의 경수로를 공급하는 안이 살아나는 듯했지만 결국 핵 문제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비핵화가 상당히 진전되지 않는 이상 북한의 원전을 짓는다는 계획은 거론조차 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원자력 기술에 대한 통제 시스템도 만만치 않습니다. 1990년대 북한에 짓던 원자력 발전소도 울진 3, 4호기와 꼭 같은 한국형 원전이었지만 그 원전 기술은 미국 것이어서 미국과 별도의 협상을 해야 했습니다. 미국의 동의 없이는 설계조차 불가능한 겁니다. 또 다른 변수는 북한입니다. 과거 미국 대통령이 보증해 짓고 있던 원전 공사마저 중단된 경험을 한 북한이 그 제안을 믿을 가능성도 적습니다. 한반도 신경제 지도에서 규모가 큰 남북협력 사업은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은 남북미 모두 이해하는 대목이고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 비핵화 요구와 함께 대북 제재를 강화해온 미국. 그런 미국을 떼어놓고 실현 불가능할 뿐 아니라 수조 원대 재원이 필요해 우리도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 바로 북한의 원전을 짓는 것입니다. 통일전망대 장미일입니다. 설 명절이 다음 주입니다. 이렇게 명절이 다가올 때면 고향을 그리는 마음이 누구보다 큰 분들이 있죠. 네, 아무래도 이 북한에서 피난 왔던 실향민들일 텐데요. 고향 떠난 지 70년 세월이 지난 만큼 이젠 생존해 계신 분도 많지 않다는데요. 이상현 기자가 이 실향민들의 섬 교동도를 찾아가 봤습니다. 강화도를 지나 서해 쪽으로 향하면 나타나는 실향민의 섬 교동도. 7년 전 생긴 교동대교로 이젠 배가 아닌 차량으로도 들어가는데요. 북한과의 거리가 불과 2, 3km로 섬 전체가 민간인 통제구역인 곳입니다. 이런 곳에 70년 세월의 흔적을 그대로 간직한 특별한 시장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교동도 한복판에 자리한 대룡시장 입구입니다. 아직도 옛 모습을 많이 간직한 시장이라는데요. 어떤 모습인지 지금부터 저랑 함께 들어가 보시죠. 한국전쟁 때 황해도 연백군 주민들이 한강을 건너 잠시 피난왔다가 남북분단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자 생계를 위해 연백시장을 본따 만들었다는 골목시장. 차 한 대가 간신히 지나갈 만한 비좁은 골목길 양편으로 조그마한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1960, 70년대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상점들 사이로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떡방앗간이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쉴 새 없이 뽑아낸 가래떡이 김을 모락모락 내며 줄을 서 있고 재래시장 특유의 정겨움까지 더해져 손님들의 발길을 이끕니다. 좀 더 먹어봐요. 아니 떡이 쫀득쫀득하네. 야. 바로 앞 정육점도 명절 특수로 분주하긴 마찬가지. 여기 줄 서요. 주말에는요. 여기 막 다 줄 서요. 실향민인 할아버지와 아버지에 이어 3대째 이곳에서 정육점을 운영한다는 이 사장님은 이 시장의 상인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 집이가 떡을 팔면 같은 걸 잘 안 팔아요. 서로가. 저희 찹쌀떡을 팔면 송편을 팔고 이런 문화가 이제 북한식 문화가 같아요. 자유스럽게 막 서로 경쟁하는 문화는 그 경쟁 속에서도 그런 보이지 않게 이렇게 정리를 하고서 하시더라고 다 보면. 정육점 바로 옆자리는 예나 지금이나 양복점입니다. 저 중학교 교복 맞춰줬습니다. 6살이던 1950년 엄마와 언니는 북에 남겨두고 아빠와 단둘이 이곳으로 피난 왔다는 이순덕 할머니가 이 양복점의 안주인. 한때 4,000명 넘게 있다가 이제
45명밖에 남지 않은 교동도 실향민 1세대 중 한 분입니다. 그 옛날 기억이 나세요? 연백군 기억이? 사는 동네는 생각나지. 데려다주면 그 집이 어디라는 거 알죠. 눈 안에서 그림처럼 다 알고 있지. 거길 못 가서 그렇지. 5년 전 돌아가신 실향민 할아버지의 시계방은 할아버지의 빌라 민영과 소품으로 기념관처럼 만들어졌고 그 주변의 이발관과 다방의 모습은 마치 시간 여행을 떠나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지역의 특산물이 된 순무김치. 배추꼬리 있죠? 네. 그 맛이 나요. 이게 원 이북에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달고 구수한 맛이 있죠. 김치 맛도 달라요. 연백 찹쌀떡 같은 북한식 음식들은 이제 실향민의 자손들이 이어받아 시장 방문 시 빼놓을 수 없는 코스로 키워가고 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연백 사셔서 피란 나오셔갖고 이거 이제 우리가 2세니까 이거 배워서 키우는 거예요. 여기에 건물 벽 곳곳에 그려진 옛 정취 가득한 벽화들까지 더해져 대룡시장은 몇 해 전부터 이른바 힙한 관광지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가 되게 이쁘게 조성되어 있고 그 부모님 그 약간 그 어렸을 때의 그런 감성을 느낄 수 있어서 일부러 찾아왔어요. 어렸을 때 시골에 그런 저희가 나죠. 아무래도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으니까 그런 분위기가 너무 큰 데서 좋아요. 옛날로 돌아온 것 같아요. 대룡시장을 뒤로하고 찾아간 곳은 북한 땅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망향대였습니다. 날이 흐려 북한 땅이 뚜렷하게 보이진 않았지만 설을 앞두고 다시 한번 이곳을 찾은 실향민 할아버지에겐 모든 것이 또렷합니다. 10살 소년이던 1950년 피난길에 깜빡 놓고 온 녹그릇을 챙겨 금방 돌아오겠다며 북쪽으로 다시 강을 건너시던 어머니의 모습. 그게 마지막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고 그로부터 70년 넘은 세월이 쏜살같이 흘렀습니다. 2002년도에 집을 하나 한 50평 졌는데 그 이북방으로 집을 졌어요. 어머니가 하도 보고 싶어서 꿈에라도 좀 나타나실까 그랬는데 한 번도 안 보여주셔. 내가 그렇게 보고 싶은데도 안 보여주시는 거라서 정말 무슨 일 때만 어머니 생각 때문에 눈물이 많이 나죠. 북녘의 조상을 위한 제단과 실향민의 이름들이 빼곡하게 적힌 기념석 한켠으론 푸드트럭으로 만든 조그마한 카페가 눈에 띄었습니다. 북한과 가장 가까운 카페인 셈인데 무명 가수 출신의 실향민 자손이 2년 전 이곳 교동도로 낙향해 차린 겁니다. 매일매일 자유롭게 남북을 오가는 철새들을 보며 주변 청소를 하고 이곳을 찾는 관광객에게 설명도 해주면서 망향대 지킴이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참 니네들이 참 부럽다 그러잖아. 여기 오시는 분들이 딱 북한에서 딱 넘어오면은 너네들은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는 못 가고. 이 카페 사장님이 청소하다 낙엽으로 만든 이른바 망향대 낙엽 하트는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고 이 덕분에 외지인들의 관광 유입도 한층 많아졌다고 합니다. 여기 분들이 북쪽에 있는 성향이 더 강했다고 하면 대교가 놓이면서 강화읍과의 거리도 가까워지고 하니까 그쪽 성향이 좀 강해진 면이 있어요. 그리고 외집분들 관광객도 많이 오다 보니까 좀 주민들이 좀 개방적으로 많이 바뀌신 거죠. 조선시대 연산군 등의 유배지였다가 한국전쟁 때엔 피난민들을 넉넉히 품어줬던 외딴섬 교동도. 이제는 시간이 멈춰버린 섬이라는 별칭으로 도시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옛 추억을 내어주는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며 우리 사회의 또 다른 명소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이상현입니다.
네, 시간 참 빠릅니다. 벌써 다음 주가 설이에요. 네, 맞아요.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예년과는 다르게 좀 차분한 설 명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도 설 하면 왠지 모르게 설레고 기다려지는데요. 과연 북한의 설 맞이 풍경은 어떨까요?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전에는 설을 앞두고 고향에 내려가는 표 구하려고 그냥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기차표는 사실 하늘의 별 따기고요. 그렇죠. 뭐 명절 대이동 그래가지고 고속도로는 주차장 되고 아주 난리였는데요. 김수경 박사님 올해 설 어떻게 보내세요? 올해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신우네랑 저희랑 시간차를 두고 시댁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또 음식도 웬만하면 같이 나눠 먹지 않고 그냥 마스크 쓴 채로 세배하고 그냥 그 정도로 간략하게 하자. 네. 올해 북한 달력을 보니까 우리처럼 2월 12일이 설 명절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설 당일 딱 하루만 빨간 날이네요. 지난해는 음력설을 3일 휴식을 줬습니다. 빨간 날 표시는 하루가 돼 있는데 사흘을 쉬었다는 네, 거예요? 그렇죠. 이제 북한이 2003년 이제 그 민속 명절을 장려할 때에 대한 그런 지시가 있으면서 사람들한테 차츰차츰 이제 음력설 이런 민속 명절들을 좀 세계하고 있는데 대부분 올해도 음력설은 한 3일을 세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설 하면 무엇보다 이 아이들이 제일 신나는 날 세뱃돈 때문이죠. 저는 뭐 굉장히 커서까지 세뱃돈 다 받았거든요. 북한에도 세뱃돈이 있어요? 북한 문화는 아침 시간에 12시 전까지 이제 여자아이가 다른 집 문을 여는 거는 이제 원치 않거든요. 왜 그런가요? 가부장적인 문화가 이제 오래 내려오다 보니까 그래서 대부분 남자아이들은 가요. 오후 시간에는 이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데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이때는 들어가면 떡이나 뭐 그 집에서 했던 특별한 음식 이런 거를 이렇게 싸서 주거나 이제 상을 차려서 먹게 했는데 2007년, 2008년 이때는 저희 동네에서는 돈을 줬어요. 액수가 작은 단위의 돈을 한 몇 장 해놓고 애들이 오면 줘야 되니까 그런 걸 주기도 했죠. 네. 세뱃돈 받는 아이들은 신나겠지만 또 어른들은 또 빳빳한 또 현금을 또 준비해야 되고요. 또 설 음식도 장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설 차례상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최근에 쌀 가격도 오르고요. AI 확산으로 계란 한 판 가격도 껑충 뛰었죠. 계란이 되게 만만하게 반찬으로 쓸 수가 있어서 아주 많이 사놓고 자주 쓰는데 이번에 계란이 너무 비싸가지고 2개 살 거 하나 사고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밖에 설 성수 품목을 조사해 봤더니 지난해보다 14%나 올랐다고 하는데요. 북한은 요즘 시장 물가 어떻답니까? 북한도 이제 코로나 시기에 맞춰서 무역이 다 중단되고 이러다 보니까 수입품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비해서 배로 오른 것도 좀 있고요. 이제 밀가루라든가 설탕이라든가 이런 게 올랐기 때문에 대부분 밀가루 같은 경우는 집에서 농사지은 밀을 이제 가루내서 이제 쓰기도 하고요. 반면에 낮아진 그런 그 물품들도 있더라고요. 남성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담배죠. 담배 가격은 엄청 내렸더라고요. 북한에서는 담배를 선물을 한다면서요? 그렇죠. 담배는 뭐 보통 때도 선물이지만 명절 때는 더 좋은 선물이 되죠. 선물을 담배를 한다는 게 좀 사실 선뜻 받아들여지질 잘 않거든요. 근데 우리도 예전에는 고급 술이나 담배를 선물 많이 했잖아요. 담배라는 게 그걸 다 피우라고 선물해 주는 것도 있지만 담배가 뇌물로도 아주 자주 쓰이고 약간 현물이지만 현금과 바로바로 이제 바꿔지는 수준의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아마 담배가 그렇게 각광받는 선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도 보면 시대에 따라서 설 선물도 많은 변화를 거쳤는데요. 어떤 선물들이 있었을까요? 네, 1970년대 인기 설 선물은 바로 설탕이었다고 합니다. 설탕, 설탕을 선물하다니 의외의 선물인데요. 박사님, 왜 설탕이 인기였어요? 60년대, 70년대면 이제 전쟁 이후에 굉장히 물자도 부족하고 먹을 것들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설탕이라던가 뭐 식용유라던가 뭐 조미료라던가 없으면 안 되는 항상 사용하게 되는 물건들, 그중에서도 먹거리 위주의 그런 선물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식용유, 조미료 말고 또 화장품도 인기 선물이었고요. 70년대부터 이제 공장 산업화가 되면서 화장품이라던가 아니면 뭐 치약이라던가 뭐 샴푸라던가 이런 공산품들이 굉장히 인기 있는 선물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80년대부터 건강 관련 선물 세트가 등장했고요. 최대 히트는 참치 선물 세트였죠. 그리고 90년대 들어서서는 상품권이 선물로 등장했고요.
2000년대 들어서서는 기프티콘 선물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요즘에 이 북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설 선물 그러면 뭐가 될까요? 사실 뭐 2000년대 초반 이럴 때까지만 해도 저도 이제 부모님한테 선물을 드릴 때는 사탕 과자가 기본이었거든요. 갈 때는 뭐 사탕 뭐 1kg 아니면 뭐 과자 5kg 뭐 이렇게 사가지고 갖다 드렸었는데 지금은 역시 이제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제 현금이 이제 1번 순위를 네.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정의 생활력에 따라서 뭐 패딩을 갖다 드리는 그런 부분도 있고 신발도 있어요. 이제 겨울 같은 때는 북한은 솜신 같은 것도 선물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고급한 술, 이제 지역에 없는 그런 좀 특산품들 있잖아요. 그런 걸 선물로 하죠. 크게 다르지 않고 좀 비슷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사실 선물이라는 게 원래 고마움을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뇌물로 좀 변질되는 경우가 가끔 있고 좀 문제가 되고 그렇잖아요. 뭐 직장 상사라던가 상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이제 고가의 선물을 하게 되면 이게 선물인지 뇌물인지 애매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김영란법이 이제 생겨서 5만 원 이상 혹은 농축산물은 10만 원까지만 가능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액수가 좀 상향돼서 20만 원까지는 뭐 가능하다고 하는데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마음을 전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건데 또 변질된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회가 부정부패 없이 좀 깨끗하게 돌아가려면 어쩔 수 없이 이런 법이 만들어지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뇌물 진짜 많다고 얘기해 주셨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선물을 가장한 뇌물 이런 거 많이 주고받나요? 어때요? 대상에 따라 좀 다르겠죠. 그리고 선물을 주는 사람의 경제력에 따라서도 좀 다르기도 하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고급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준다고 하게 되면 식품 박스가 되게 인기라고 합니다. 네, 식품 박스요? 네. 그 안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식품 박스 안에는 뭐 여러 가지 식품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제 뭐 설탕, 그다음에 사탕, 과자가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들어가 있고 햄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통조림이 들어가 있고 과일이 몇 종류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는 뇌물이라고 하기엔 좀 약하지 않나요? 그냥 일반 선물 같은데요? 근데 북한에서는 실제 돼지고기 통조림 하나가 엄청 비싸거든요. 그 통조림이 돼지고기 통조림이 육류 통조림이 2개가 들어가 있고 뭐 오리오 통조림이 뭐 한 2개가 들어가 있고 이러면 통조림 값만 해도 비싸거든요. 일반 뭐 식사 때 사용하는 거는 좀 어려우니까 그럴 때 선물로 들어오는 건 정말 좋아하죠. 참 별게 다 들어가는 뭐 식품 종합 선물 세트 같습니다. 네네,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선물 준비를 끝내면 또 설 음식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설 음식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떡국인데 북한 주민들도 떡국 먹나요? 사실 북한에서는 떡국을 잘 안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설명절에도 송편을 만들어 먹었어요. 설명절에 떡국을 먹는 거는 한 1, 2년 전부터 북한이 이제 광고를 많이 하죠. 떡국을 많이 먹어야 된다는 걸. 그러면서 요새는 떡국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이 떡국 한 사발을 다 먹으면 나이가 1살 불어난대요. 뭐 지역에 따라서 차례상에 올라가는 음식이 다르긴 한데요. 북한에서 꼭 빠지지 않는 게 있나요? 다 가정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정말 어느 집이라 없이 어느 지역이라 없이 꼭 올라가는 거는 북한 말로 지짐이 올라가는 거죠. 북한에서는 기름 냄새가 나야 이제 귀신이 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녹두전이라든가 뭐 밀가루전, 뭐 두부에다 밀가루 묻혀서 두부전 이렇게 하고요. 한국처럼 뭐 동그랑땡 그다음에 산적 이런 거는 안 하죠. 사실 이 전 부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전 부치는 것 때문에 맨날 며느리들이 신경질이 나는 거거든요. 어때요? 전이라는 게 굉장히 공정이 복잡합니다. 맞아요. 이게 그냥 간단히 붙일 수 있는 게 아니고 재료를 섞어가지고 그걸 다져서 모양을 만들어서 계란물을 입히고 아주 복잡하거든요. 또 이게 기름 냄새가 엄청나요. 전을 맞아요. 붙이다 보면. 그래서 막 어질어질할 정도인데 여성들만 이제 부엌에서 전 부치느라고 이제 괜히 고부간의 갈등도 생기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노동 중에 노동이 전 부치는 건데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사 드시죠. 요즘 그 명절 한 직전쯤 되면은 이제 반찬 가게나 그런 데서 전을 엄청 많이 붙여놓더라고요. 근데 정말 제가 붙인 것보다 훨씬 예쁘고 색깔도 훨씬 좋아서 굳이 그렇게 어렵게 만들지 말고 그냥 몇 가지 마음에 드는 걸로 사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어쩌면 그게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어때요? 북한도 요즘은 좀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재 절약, 이제 결국 돈 절약을 한다는 의미에서 다 자재를 사다가 집에서 본인들이 다 만들어서 했었는데
지금 북한은 명절 시즌이 되면 이 상에 뭐가 필요한지를 장사꾼들이 미리미리 알아가지고 뭐 전문하는 장사꾼들은 전을 하고 떡 장사는 떡을 해서 놓고 팔고 국수 장사는 국수를 놓고 팝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사 노동이 사실 예전보다는 상당히 줄어든 상태라고 합니다. 예, 사실 남한에서도 아직도 어떻게 차례 음식을 사서 하냐 정성이 중요한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북한에서 그런 변화가 있다는 게 상당히 좀 의외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차례 음식은 정성이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 그 정성이라는 게 노동력이잖아요. 네. 근데 여성의 노동력이 북한에서는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성이 생계를 책임지기 때문에 여성이 그 노동할 수 있는 시간과 그 노동력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걸 전부 치는데 쓰지 말고 차라리 뭐 장마당에 가서 뭘 팔거나 경제활동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돈이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에서도 여성의 노동력을 더 아껴서 그걸 또 경제 발전에 사용하게 하는 그런 식의 변화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제 생각에는 외식 산업이라던가 이렇게 반찬을 뭐 만들어서 판다거나 이런 것들이 북한에서도 굉장히 유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박미진 기자님 어때요? 북한도 확실히 이 설 명절 음식 준비 여성들이 거의 하죠? 거의 여성들이 몫이죠. 그리고 음식을 남성들이 한다는 거는 좀 힘든 것만. 떡을 이제 찰떡을 치거나 이렇게 힘이 드는 그런 부분만 남자들이 하고 대부분 뭐 이렇게 만들고 집에서 이제 부뚜막에 앉아서 이렇게 음식을 만드는 거는 여성들이 몫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여성들은 사실 저희 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내가 만들어서 온 식구가 다 즐겁게 먹으니까 저는 힘든 걸 모르고 그러니까 북한은 또 고부활동이라는 것도 별로 이제 눈에 띄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 괜찮은 명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래도 같이 해야죠. 그렇죠. 그 재미도 있으니까요. 다가오는 설 명절만큼은 남북한 주민 모두 시름을 내려놓고 즐겁게 보내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바보? 아니에요? 왜 바보라고 모르기? 뭔가 멍청하다라는 의미의 어감과 비슷해서 동물 이름 같기도 하고 모이다? 모서리? 여러 명이 모두 모여있다? 북한말 모로기는 여럿이 한데 모여 보기 좋을 정도로 탐스럽게라는 뜻입니다. 북한의 문학작품에는 나무독의 휜살이 모록이 담겨 있다와 같은 표현이 보이는데요. 나무독의 휜살이 소담스레 담겨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탐스럽게. 모록모록?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 아무래도 모이다라는 게 생각되지 않나 싶네요. 다음 주 설 연휴를 어떻게 보내느냐, 이게 코로나19 방역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말도 회자되고 있죠.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라는 말이요. 네. 올 설에는 아쉽더라도 비대면으로 마음을 주고받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통일전망대는 설 연휴 지나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